안녕하세요. 제 건강보다 항상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문전성시TV입니다. 구독,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다. 67분간 서서 진행된 이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거대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령 이후 8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73일 만에 이루어진 최후 진술이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에 선포된 계엄은 이전의 계엄 사례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군사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윤석열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며 대통령직을 편하게 수행하고 싶었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들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의 위기와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면서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야당이라는 단어를 48번이나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이 압도적인 국회 다수석을 이용하여 북한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 고위 간부가 북한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들은 북한 요원들과 소통하며 지시를 받고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들은 지난 대선 직후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종북 종중 반국가 세력과 이권, 카르텔이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국민의 이익과 미래를 갈취하여 적대 세력에게 헌납하며 체제를 전복시켜 국민 전체를 적대 세력의 발밑에 두려는 공작이 일상화되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행동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비상계엄에 나섰고 어떤 의지로 반국가 세력과 싸우고 있는지를 1시간여 동안 압축해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진술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충정을 보여주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볼 때 헌법 제77조에서 말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군대를 동원해 치안을 유지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용납될 수 없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주관적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사건 전 피청구인과 공모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이 법정에서 증언한 국무총리를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은 국가 비상사태는 피청구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망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선고만 남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3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법과 절차에 따라 오류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모든 국민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은 한국 정치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앞으로 한국의 정치, 지형과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주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한국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의 위기와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종북 종중 반국가 세력과 이권, 카르텔이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이익과 미래를 갈취하여 적대 세력에게 헌납하며 체제를 전복시켜 국민 전체를 적대 세력의 발밑에 두려는 공작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 북한에 충성하는 간첩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기술 절취 사건, 국가안보저해 사례, 사회 혼란 조성 사례 등을 나열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 고위 간부가 북한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이는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북한 요원들과 소통하며 지시를 받고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넘겼으며 더 나아가 선거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서서 헌정질서 붕괴를 주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야당이 국회의 다수석을 이용하여 반국가적 행위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야당 의원들이 중국과 북한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의 행사라고 강조하며 이번 계엄령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개인적인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편하게 수행하고 싶었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하며 이번 결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직 수행 중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정치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러한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가와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안보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깊이 놀랐고 불만이라고 밝히며 한국 내부 문제를 중국 요소와 연관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전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 측의 비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결론에 도달할지 주목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시키며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관련된 논쟁은 단순히 국내 정치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한미동맹 및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 정세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 체제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정치개혁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구상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치 개혁이 단순히 제도적 변화를 넘어 최고 권력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러한 개혁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탄핵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정치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비상계엄에 나섰고 어떤 의지로 반국가 세력과 싸우고 있는지를 1시간여 동안 압축해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진술은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변론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정치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의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현행 정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87체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현재의 사회 변화와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개혁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의 탄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이 단순히 제도적 변화를 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개혁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그가 비상개헌 선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 단순한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그의 정치적 비전과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진술은 단순히 탄핵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변론을 넘어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그의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탄핵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특히 그동안 개헌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다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갑자기 이를 강조한 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이번 최후
진술은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87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앞으로 한국 정치권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그의 정치적 비전과 국가 운영 철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향후 한국 정치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제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탄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넘어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윤 대통령의 제안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있었던 2025년 2월 25일 국민의힘당 지도부에서 나온 발언들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엄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였다고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국민의힘의 공식 당론인 탄핵 반대와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위헌적 탄핵이라며 비판해왔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더욱이 당 지도부는 탄핵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탄핵 용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탄핵 반대 집회나 서명운동 등 여론 조성을 위한 활동도 미미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탄핵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검찰, 대법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탄핵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탄핵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번 탄핵은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검찰을 찾아가 탄핵 소추 과정에서 불법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모습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 사이의 입장 차이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의 대응 전략에 혼선을 가져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당의 결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충분히 옹호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이는 당 내부의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고 이에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 초반대로 떨어졌으며 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뒤처지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다소 수정함으로써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당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지지층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은 당 지도부의 태도를 배신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당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당 지도부와는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탄핵 무효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탄핵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지만 동시에 당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이들 의원 사이의 입장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일관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향후 전국 운영과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여당이 보인 혼란스러운 모습은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당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따라 한국 정치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의 대응과 내부 갈등 양상은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한국 정치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67분 동안 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한 내용이 가슴에 와닿았다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제2의 몽유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오늘 뉴스는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 논하며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의 활약과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고든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8인을 박제했다는 소식을 다룬다. 김계리 변호사는 아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맹활약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단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각성시켰는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비상 후 담화문을 읽고 민주당의 폐악과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윤 대통령을 통해 계몽되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민노총 간첩 사건과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이 북한 지령에 의해 일어났고 이를 해명하는 데 1조 6천억 원이 쓰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첩들에 의한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가자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전가 기록을 공개하여 국회가 범죄자 소굴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의 변론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한 개인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각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이 제2, 제3의 김계리가 되어 더 큰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민주당 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중 탄핵소추 인단을 이끌고 있는 정청래를 언급하며 비판하자 민주노총 사건과 간첩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남파 간첩 김동식은 한국 정치권 거물 중에 간첩이 있다고 언급하며 그 당시에 접선했던 사람들 중에 2명은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 범죄자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정청래는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전가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 대사관저에 불을 지르려 했던 사건은 테러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가 입법부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는 황당한 모습이라고 비판받았다. 22대 국회 강력범죄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현주 건조물 방화, 강도 상해 등 끔찍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버젓이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다. 일반 폭력범죄 음주운전은 더 많으며 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의 44%가 전가자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역시 전가 5범 6범이 될 것이고 대북 송금 등의 문제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 글로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콘크리트층이 최소 30% 이상이고 4,050%까지 지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국처럼 뇌는 있는데 양심이 없는 인간들로 머리가 똑똑해서 선전선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나라 시스템을 붕괴시켜가는 고학력 좌파들이다. 둘째, 이재명을 지지하는 뇌도 없고 양심도 없는 부자들 것을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달라는 날강도 심보를 가진 좌파들이다. 셋째, 양심은 있지만 뇌가 없는 사람으로 조국 같은 자들에게 선동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 제3의 김계리가 되어 우리 스스로 계몽하여 양심은 있지만 좌파들의 선동에 속고 있는 국민들을 계몽해야 한다. 지금은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 각성한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계몽해야 가라앉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국가 세력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었는지 강조하며 헌법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악용해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완전히 다르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지지만 개인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으로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되며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고 언급했다. 종북 종중 반국가 세력과 이권 카르텔이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해 대한민국의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국민의 이익과 미래를 갈취해 적대 세력에게 헌납하며 체제를 전복시킬 국민을 적대 세력의 발밑에 두려는 공작이 일상화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에 충성하는 간첩들에 의한 간첩 활동과 기술 절취 사건, 국가안보 저해 사례, 사회혼란 조성 사례 등을 나열하며 거대 야당이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서서 헌정질서 붕괴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최후 진술은 그가 어떤 각오로 비상계엄에 나섰고 어떤 마음으로 반국가 세력과 싸우고 있는지를 1시간여 진술의 형식으로 압축해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충정에 이제 국민들이 답해야 할 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늦게 시작한 날 국민의힘에서는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계엄은 잘못했다는 주장이 당 지도부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당론은 탄핵 반대이며 당 지도부는 탄핵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에 반해 윤상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검찰, 대법원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을 통해서 병력을 국회 투입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고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오히려 폭행을 당해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겠다. 국가 비상 상황을 알리겠다. 이렇게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123 비상계엄에서는 그 어떤 국민들의 주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시대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검열하고 탄압하고 있다. 카톡 거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의 악질이 계속해서 생중계가 되니까 이제는 유튜브에서 사실관계를 말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1억 원 미만의 벌금 10억 원 미만의 벌금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안까지 내고 있다. 이거야말로 국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 주권을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탄핵을 하고 되려 자신들은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의지가 있는 그런 정당이라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면 곧바로 여기에 호응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반국가 반 국민 행동을 하는 저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절대 다수는 웰빙 정당이고 웰빙 정치인이다. 싸우지 않으려 하고 있고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더 강화시킬 일만 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 같은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절대 다수는 웰빙 정당이고 웰빙 정치인이라며 싸우지 않으려 하고 기회만 잡아서 권력과 이익을 더 강화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투쟁 없이 민주주의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사회에는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기득권 세력들은 언제나 카르텔을 만들어서 극소수에게 이권을 몰아주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그 권에서 배제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극소수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그 형태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혈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싸우는 그런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경고하며 탄핵 인용을 결정하고 판결문에 그것을 쓰고 있다면 판결문을 쓰기에 앞서서 가지고 있는 계좌나 주식부터 처분하기 바란다는 강경한 발언도 나왔다. 윤통령을 파면할 경우 전례 없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경고가 나온 것이다. 지난 10회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고든창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한국 헌법 재판소에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고든창 변호사는 현지 시각 2월 25일 미국 워싱턴 DC 공산주의 희생자 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원 반국가 세력과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제목의 포럼에서 현재 졸속 불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계속 글을 쓰고 발언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헌법재판관 8인의 사진과 이름이 문자 그대로 박제되어 이들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한국헌법재판관들은 홍콩 민주당 붕괴 이후에 중공에 부역했던 홍콩 정치인들이 어떤 꼴을 당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과 행정부 기능 마비 이 사태 때문에 우리의 외교가 죽을 쓰고 있는 가운데 박주현 변호사와 민경욱 의원 같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얼마 전 CPAC에서 한국 이슈가 비중 있게 다뤄졌고 이날 행사의 최대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고든창 변호사도 연일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유럽보다 지금은 한국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있는 미국의 당면 위협은 가장 큰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고 이 중국이 지속적으로 세력을 팽창하면서 미국과 충돌하려 하기 때문에 이 중국을 차단하고 억제하고 제압하려면 한국이라는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선거에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한국의 지금 탄핵 정국에서도 모종의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헝가리, 베네수엘라,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았던 사람들은 현지 법을 어겨가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인권을 짓밟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했었던 대통령 행정명령 13,818호가 있죠. 이걸 근거로 해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며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헌재가 헌법재판소 법과 형사소송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고 재판 자체가 위헌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불법적인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을 탄핵해 끌어내렸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경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동결되거나 압류될 수도 있다. 즉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판결문을 써내려가라는 경고했다. 2025년 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포럼이 대한민국 정계를 뒤흔드는 파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헌 반국가 세력과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제목의 이 포럼은 단순히 학문적 논의의 장이 아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찬했던 고든창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한국헌법재판소에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치적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고든창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북한 및 중국 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한국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졸속이며 불법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창 변호사의 발언은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섰다. 그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지 않지만 한국의 현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하며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창 변호사의 발언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정책 전략을 담당했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 연구소 AI 정치경제석자 또한 한국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안보 조약을 체결한 동맹국인 한국에서 민주주의 전복이 미치는 결과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버스타트 석자의 발언은 한층 더 수위를 높여 한국 야당 지도부를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 정치를 주도했던 자코뱅식 강경 좌파로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 야당 지도부가 국가의 적들과 완벽하게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특정 정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논란의 정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포럼에서는 한국헌법재판관 8인의 사진과 이름이 공개되었고 일부 참석자들은 이들 재판관들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 참석자는 한국헌법재판관들은 홍콩 민주화운동 붕괴 이후에 중국 공산당에 부역했던 홍콩 정치인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재판관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조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포럼은 한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미국의 보수 진영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한반도 정책에 정통한 인사들이 한국의 정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은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의 과격한 발언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고든창 변호사와 미국 보수 진영의 지지에 환영 의사를 표명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한국의 문제는 한국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넘어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 정치권이 극단적인 대립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가 향후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